안녕하십니까.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했는데, 어릴 때 내 선친에 대한, 뭐랄까, 평가랄까? 자식이 부모를 평가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내가, 내 선친을 평가했던 건, 팔은 밖으로 굽는다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그리고 또 장손이시기 때문에, 파문중 종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문중 재산까지 해서, 대대로 유지로, 갑부로 이렇게 사시었던 집안인데, 아버지의 대에 와서, 아버지가, 아버지 임의로, 많은 그 재산들을,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독립운동도 좀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건설업을 하셨으니까 300만 원이라는 건설 끝나고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장하는 오야지라 그러죠. 미장하는 오야지, 목수 오야지, 공구리 오야지, 벽돌 오야지, 많잖아요. 또 도로 건설하는 그런 분들, 다리 하는 분들, 다리 놓고 이러는 분들, 또 제방 쌓는 분들. 그러니까 그 오야지들 찾아가서 이제 월급들을 다 주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이 이제 집에 겨우 이제 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정확하게는 내가 잘 모르는데, 겨우, 풀칠할 정도의 그런 돈이었나 봐요. 정확한 액수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할머니가 미행을 해봤다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 친구분들의 이야기나 그런 걸 들어보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데, 매 달마다 갖고 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10분의 1은 고사하고,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갖고 오시는 그런 생활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식당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도시락을 못 사가게 되고, 제가 선치인을 닮았더라면 키가 18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손과 발, 골격은 큰데, 아버지 닮아서 큰데 키가 자라질 않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반에서 뒤에 끝줄에 앉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쭉쭉 크는데 나는 크지를 않는 거야. 근데 몸에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식욕이랄까 이런 게 뭐 하여튼 돌이라도 씹어먹고 크고 싶은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렇게 뭐 교육을 받아서 영양 섭취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한참 성장할 때 느끼는 그런 음식의 영양가를 섭취해야만, 이렇게 흡수해야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그런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담인데, 이제, 잘 나가는 건달들하고 간혹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80 넘고 190 되는 그런 떡대들을, 왜소한 내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뭐, 태권도 합기도, 뭐, 격투기, 가라데, 이런 권투 운동을 오랜 동안 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체력의 한계라는 건, 그리고 신장이나, 신체적인 조건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파워와 힘인데, 파워보다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내보다 등치가 좋은 친구보다, 근력이 좋은 친구보다 힘이 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빠르기는 내가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빠르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이제 연마하다 보니까, 뭐, 한참 운동할 때는 건달 선배들이, 그냥 깡패 같은 선배들은 내가 상종을 안 하니까, 그나마 의리 있고 뭐 이런 선배들, 또 싸움도 잘하는 그런 선배들이 살기가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인상이 착하게 생겼으니까 순한 사람으로, 순하고,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독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독하다기보다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으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무튼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쌍것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인간인데 인간끼리 느끼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라고나 할까? 제 선친이 모든 재산을 타인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는 이미 아버지는 건설업을 물론 하셔서 이제 일은 많이 하셨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그 많은 전답이며 많은 재산들을 이미 다 이렇게 문중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문중에서 이제 참다 못해 소송까지 걸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장손이 결정하면 다 모든 문중이 다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버지의 전력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손주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대물림이 되어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누렸던 그런 부유함이 아버지의 자식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손주에게도 내려가서 손주가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해서 또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우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엔간하면 장손을 믿기 때문에 장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셨던 할머니인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할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행을 해요. 미행을. 옛날에 그 많은 재산을 남을 위해 쓴 것이야 아버지 나름대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셨을지는 몰라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손주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왜 옛날 할머니들은 손주 하면 껌뻑 죽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손주 사랑이 컸어요. 할머니에게 저는 정말 금쪽 같은 손주예요. 더군다나 또 제가 아버지가 6번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6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6번 결혼하신 거죠. 그럼 정식 결혼이 아닌 그런 것들은 더 많을 수 있겠죠. 아무튼
아버지가 젊었을 때야 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중에서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결혼을 강요하고 결혼이 일륜지대사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고 마고를 결정하느냐 문중에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이라면 사명이랄까 이제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사명이 조선시대 때는 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손치는 다 싸그리 이제 뭐 옛날에 내려오던 땅 문서며 모든 것들 사진이며 사진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사진이며 뭐 문서들이며 모든 것을 가문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 족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불사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중하고 완전히 끝나서 저는 이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어서 장손의 그런 역할을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이 해요. 사촌들이 하는데 막내 작은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한 25년 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막내 작은아버지도 80이 훌쩍 넘으신 연세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 선친에 대한 기억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큰형님 젊었을 때 나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다. 대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원체 옛날 분들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미 환갑, 진갑 다 지나고 60 중반대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환갑, 진갑 다 지나면 경로당 가가지고 있을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이웃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왜 다를까? 남들은 아버지가 동양 삼국을 다니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셨다.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숨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했다. 근데 나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봤던 아버지는 노상 회초리 때리고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고 칭찬은 말할 것도 없고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늘 엄하셨고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근데 조금 과장해서 1년 365일 맞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날 안 맞는 날은 천국인 거죠. 늘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원체 어렸기 때문에 뭐 그런데
한 번도 뭐, 내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선친이 임종하실 때,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뭐, 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할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또, 팔남매 중에 장손이시니까, 형제들이 많고, 또, 친척들, 친족들, 그 당시는 뭐, 갓쓰고, 뭐, 도포 따라 입으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 경주에서도 왔고, 이런데, 원중 어른들도 왔고, 이런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아버지 눈을 감겨, 나는 이제, 아버지 임종하는 걸 안 보려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내가 생각할 때 비록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는 못 해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시는 것이나 또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는 그런 효도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나 또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집에 쌀은 떨어져도 아버지가 이렇게 아시는 그런 많은 지인들의 경제적인 게 궁핍하면 당신 손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회초리 때리는 아버지, 엄한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가라 이 한마디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독주를 드시는데 안주가 없었다는 거. 대병을 드시는데 뭐 2병, 때로는 3병 이렇게 친구분들이 소주 대병을 뭐 2분이서 3병을 드시더라고요. 그 대병을 드시는데 이 소주잔에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이제 클라스 잔이나 혹은 이제 대접 같은 데 있죠. 막 이렇게 벌컥 그 맹물 드시듯이, 남들이 보면 맹물 먹듯이, 그 옛날에 그 왜 화학주 독한 그 금복주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소주를 그렇게 드시고 왕소금을 이렇게 2-3개 찍어 이렇게 찝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깡수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안주가 소금이었는데,
내가 술을 끊기 전에 아버지를 외모는 안 닮아도 그건 닮았구나. 속성은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닮으라는 아버지 외모는 안 닮고 성격은 어쩜 그렇게 너가 아버지랑 똑같노 이러면서 돈을 모르고 물러 터졌고 뭐 이런 거 있죠. 남 좋은 일 다 시킨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그래요. 제가 아무튼 그때는 뭐 자신이 있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내에게 줄 것이다. 아내가 세상을 달라고 하면 내가 세상도 준다. 이런 건달로서의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대가 아프니까 고통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니까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픈 와중에도 말을 하면서 일관성은 내가 유지를 해요. 그렇게 대충 들어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끝까지 듣고 나면 기승전결이 이렇게 맞아져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데 밖으로 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굽었던 분이 바로 제 선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정말 골병 드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좋은 분이다. 법 없이도 산다. 별의별 미사오구를 다 써서 칭찬하는데 적어도 내가 느끼는 아버지는 무능 그 자체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어머니한테 남편으로서 마음적으로 잘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고 옛날 분들은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게 이제 아버지들이 어머니에게 좀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나쁘다 뭐 이야기를 해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남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능하고 어떻게 가족이 굶고 있는데 가족에게 풍족히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 가족이 먹을 걸 이웃에게 줄 수 있냐.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 팔이 밖으로 굽느냐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 남들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너가 아버지 네가 욕하면 안 된다. 너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역지사지해보자. 당신 같으면 우리 같은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겠냐. 근데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내가 한 30대, 40대 요렇게 그 10년간, 그 10년 어간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할머니가 미행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야기했듯이 그 300만 원이 집에 돌아오니까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회초리를 어디서 구하셔서 그 회초리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종아리 걷어 해가 야 이놈의 새끼야 종아리 걷어 이래가 그 80이 훌쩍 넘은 96세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가 할머니가 곡기를 다 끊으셔서 남들은 120까지 사신다 할 정도의 건강이었는데 곡기를 딱 끊으셔서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내가 언제 죽는다 고지까지 하시고 그날 그냥 주무시듯이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삶의 의욕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식 사랑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강제 징병을 가면서 이제 할머니가 그 일본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이 강하셔서 또 장손이다 보니까 또 파문중 종손이다 보니까 그런 자식에 대한 애착이 반란묘 중에 가장 컸잖아요. 옛날에는 장손이 그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는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문중의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재산 혹은 책임 이런 것들이 장손에게 한 사람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6.25 참전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작은 아버지 중에 두 분이 이제 6.25 참전하셔서 한 분은 전사하시고 한 분은 이제 상용사셨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어떤 뭐랄까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뭔 마음이 없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게 이제 조선 땅이 아닌 일본 나라에서 그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랑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 어떤 조선인을 멸시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항상 그
대화의 어떤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네는 대대로 양반 집안으로 풍족하게 살아왔고 어려움 없이 살아와서 나처럼 대대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종래기로 살아온 내 심정을 아는가 뭐 이런 거였어요. 하소연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이 사람아 나도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시는 대화 중에 사람 괄세 말도 말게 같은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외놈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일본 친구들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나라 정치가들이 그렇게 조선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관세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친구분들이 또 젊었을 때니까 중도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땅을 잃은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젊은 시절, 그런 것들이 속누리채 없는 거잖아요. 자유를 박탈된 그런 민족, 나라를 잃은 그런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민족을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히 아버지가 징병과 징용과 징병을 거치면서 조선 사람,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본능적인데 현실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내 자식의 미래는 지가 개척할 것이다. 저놈이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지 일은 지가 개척한다. 지가 온진다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은 내가 주는 저 작은 뭐 곡식이 쌀이든 뭐 밀가루든 돈이든 내가 갖고 있는 저걸 베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죽는다. 평상시에도 굶어 죽고 이러는데 보릿고개 뭐 오고 이러면 그 아버지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그런 처지랄까? 그런 소름. 일제시대 때, 동시대 때 살아가는 그런 쎄 빠지게 일을 해도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식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건달 같은 분이고, 하여튼 그래요. 한량 같은 분이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또 뱉은 말은 무조건 어떻게든 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을 내가 아버지의 그런 삶을 비록 어릴 때 보지만 뭔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 자식에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해놓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들에게, 우리들에게 막 엄청나게 해주면서 남의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들만 애착을 가지고 하지만 이웃들이 굶든 말든 내팽개치고 자기 식구들의 어떤 또 자기 자식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그걸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건가 봐. 그러니까 이제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순사들 뭐 경찰서장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충분히 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동양상국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밉보여서 이렇게 강제 징병을 가게 됐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빼려고 이제 돈을 좀 쓰시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권한이 다 갔어요. 할아버지가 장손인 자식인 그 아버지에게 다 권한을 물려줬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일본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비명행사하는 한이 있어도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이렇게 물려준,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부모 세대 분들이 양반으로 살아온 그런 기득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내 친구들 뭐 다 끌려가고 총알바지하고 탄강에서 막장에서 정말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알량한 그 돈으로 내 친구들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뭔지 모르는 그 건달의 그런 자존심, 선비로서의 건달이라기보다는 싸움은 잘하셨지만 한 번도 뭐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시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또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런 분도 없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분란 일어나도 아버지가 가서 하면 끝나요. 게임 끝나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정말 막 그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 항상 이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구주고 이러면 이제 다리나 그리고 뭐 어깨나 허리나 이런 모든 그런 몸에, 정말 나는 이제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할 때는 너무너무 싫은 게 아버지의 그 흉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다리 만지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바지가 이제 손바지를 입으시고 이러면 다리를 주물르면 제대로 주물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걷어서 이제 맨살에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너무너무 그 흉터들이 흉측해가지고 내 아버지지만 너무 싫은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다리 문질러라 해서 이제 주물러 드리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그 이제 후유증이. 그러면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고문받은 그런 상처들이, 그러니까 뭐 탈출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잡히고, 징병을 갔는데 탈출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징용 가게 되고, 또 징용 거기서 또 탈출하니까 또 잡히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초토화된 거예요, 아버지의 신체가. 그러니까 해방 맞아서 바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할머니 말로는 그렇게 젊은 놈이 해방되어서 귀국하는데 늙은 놈도 또 상늙은 놈이 그러니까 할머니 말에 의하면 새파란 나이인데 늙어도 그렇게 늙은 몰골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완전하게 이제 초토화된 상태로 귀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맞이하고 6.25를 겹치면서 이렇게 중년으로 접어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현실적인 고통 그런 거 있죠. 현실적인 고통.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물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 그 아주 조금이라도 써서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같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동족으로서의 같은 민족으로서의 내가 남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남이 겪는 고통을 나도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서 내가 공평해지는 것을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강해요. 내 자식들, 내가 앞으로 내 식솔들을,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한 장치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이유도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 식량이 필요한 거지, 내 미래가 뭐 어떻게 축적해놓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버지, 물론 있으셨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가치 중에 하나는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이 지금, 내 이웃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자식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 그게 과연 사람다운, 인간다운, 선비다운, 배운 학자로서의 삶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셨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얼렁뚱땅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사셔도 전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는데, 굳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남들을 위해서 다 퍼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날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거기서 이제 굴뚝에 연기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미역내서 이제 돈 어쨌노 이래 된 거죠. 건설 끝나고 받은 간주금 어떻게 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에게 주기 전에 할머니가 한번 검수를 이렇게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며느리는 식당에 가고 할머니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할머니는 막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회소리로 종아리 걷어 이래가 막 이놈의 새끼 하면서 때리시다가 그 부님 할머니가 인동 장씨신데 장봉금이라고 이제 할머니 성함이 장봉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회초리를 맞다가 막 펑펑 우시고 그러는데 이제 할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어떤 그것도 여장부시거든요. 그 90이 훌쩍 넘긴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모르게 이제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다가 이제 분이 안 풀리시니까 막 머리 뭐 얼굴 할 것 없이 어깨, 팔,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한 20분, 30분씩 막 이렇게 때리면, 이제, 막 이렇게 좀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언성을 높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동네에서 이렇게 와가, 무슨 일이고 이러면, 이제 할머니 붙잡고, 아이고, 할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말리고, 이 어른, 같이 좋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동네에서 막 부둥안게 안고 울고 막 이러는 거죠.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뭔,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랐지만, 할머니의 입장,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버지의 입장, 팔은 밖으로 굽는다.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게 살아가니까 좀 미운 구석은 있었어도 한 번도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거나 꺼리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아버지 생각이 맞았고 아버지가 팔은 안으로 굽어서 가족들 포함해서 특히 내가 정말 지질이 고생했지만 내가 아버지 입장이라도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을 거다. 내 가족보다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물론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지만 어떻게든 살았잖아요. 어떻게든. 방구들이 꺼지고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런 처절한 경험은 더 이렇게 액티브가 되는데 아버지가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직원 40명 누르고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간주 받을 때마다 200, 300 이렇게 그 당시 돈으로 이제 받으시면 그걸 이제 나누어 주고도 이제 집에 어느 정도는 쌀을 살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물론 쌀 같은 거 다 농사를 다 이제 친척들이 짓고 이러니까 막 갖다 주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다 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동네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기억이 뭐 특별하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원래 가난한 그런 거에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가난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데 팔은 밖으로 굽을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무릎 꿇고 엉엉 우시면서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할 때 할머니가 그렇게 막 때리시고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할매의 물론 할머니가 여장부처럼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으신 분인데 부잣집 양반 가문에 이제 따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만나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할머니가 기가 대가 세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못 이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엉엉 우시고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할매가 덥석 주저앉으시고 아이고 우리 손주 어떻게 하냐. 야 이놈아 니는 네가 좋다고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남을 위해 다 쓰더니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지금 열심히 이 건설을 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벌면 조금이라도 모아놨다가 자식들 공부시키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니도 지금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저 빚덩이들 어떡할 거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우시면 할머니가 망연자실해 하시면서 덥석 주저앉고 막 같이 붙들고 우시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머니가 또 부엌에 가셔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그 밥은 먹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그런 건데 해드리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 준 건데 제 입장에서는 해드린 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는 맞는데 팔은 밖으로 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미래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걱정은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뭐 쌓아놓자 노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베푸는 거, 지금 현재 힘든 사람들,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열어서 좀 이렇게 채워주면 안 되냐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게 너무 강해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 삶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그 삶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난데 근데 내가 아버지가 싫지가 않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본 그 아버지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예요. 피부로 느껴지니까. 근데 내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의 자식인 나의 삶은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한데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돈을 쓰고 싶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 나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니까. 나 또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가 생각해서 불쌍한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막 공감해야지. 좋은 책 읽고 좋은 생각하고 공감해야지. 그렇게 교육받아서 공감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감들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돌리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막 쌓아놓자 모아놓자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힘든 사람들에게 좀 베풀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 삶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한다 해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십 번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도 나는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잘하면 좋겠죠. 팔은 안으로 굽기도 잘하고 밖으로 굽기도 잘하고 안과 밖을 다 같이 잘할 수는 없을까. 나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하면 돼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수준과 이웃을 대하는 수준이 동일한 거예요. 왜냐? 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고 고매하기 때문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별하고 어떤 것이 덜 특별하고 기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할 때 그 수직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그런 어떤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비스듬한 그런 사고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인간의 기준은 그 차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 인간의 존엄성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 인간의 존엄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 가족 소중하면 남의 가족 소중하고, 남의 가족 소중하면 내 가족 소중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선진의 그런 사고방식, 경제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동일한 존재가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지금 현재 더 힘든 쪽에 팔이 굽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동안에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급격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던, 뭐 물론 그 이제 아버지 고향이나 뭐 아버지 내가 살았던 내 고향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뭐 조선폴도 다 돌아다니시면서 동양 삼국을 다니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생각, 어떤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인간의 존엄성, 아버지가 유학자로서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사람을 가장 근본으로 치는,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겪으셨겠죠. 아버지가 조선 땅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느끼셨던 거.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같은 식구끼리 싸우는 거야. 오늘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내일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거에는 한 번 금이 가면 이게 회복되기가 힘든 그런 거죠. 아예 너와 우리는 다르다, 이런 개념. 너희들과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이런 구별의식. 우리는 완벽하고 너희들은 모질하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민족이 아니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민족이 고귀하다면 남의 민족도 고귀한 그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이게 굉장히 어떤 기둥으로서, 잣대로서 확고한, 이게 확고한 심지가 있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에게는 차원이 높고 남에게는 차원이 낮은 이런 것으로 인식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인간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건 유학자로서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신론자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공자가 이제 생각했던 인본적인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생각하는, 신의 영역은 너무 높아서 저 하늘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 신을 배제한 그런 환경에서 인간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 잣대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으로서의 느껴지는 인간의 양심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느껴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인간이 인간을 생각할 때 그 가치 기준, 하나님이 일말에 그 양심에 심어주신 인간에 대한 존엄함,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거예요. 신의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지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일한 인간들끼리 느껴지는 그 존엄성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남자니까 높고 여자는 낮고 양반은 귀하고 쌍것들은 천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사회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상하 어떤 그런 반상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녀 차별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양반은 양반대로의 그 존엄성, 평민은 평민대로, 그리고 노비들은 노비대로의 비록 지금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높낮이가 있겠지만, 그 높낮이가 있는 와중에서도 인간의 그 존엄성이란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그 인간의 존엄성은 변화되지 않는 그 확고부동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감대, 그런 것들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제발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저울질하는 이 짓거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나 이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적게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사람은 똑같다.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그 사람은 똑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나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싫어하지만 일본인 친구들은 얼마든지 막역하게 지낸다.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는, 인간을 멸시하는 짓은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멸시하는 거, 기득권을 가지고 멸시하는 거, 사람을 알로 보는 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알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뭐 오만 데서 다 뭐 명절 때만 되면 막 와서 선물 주고 뭐
안부 묻고 인사하고 절하고 하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왕래 일절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좀 주저리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대가 아프고 나서 노래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언변이 이렇게 형편없어졌어요. 24시간 고통을 느끼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즐거움이 됩니다.